우리가 하려는 공공의학의 목적은 뭐죠? 한국을 모르는 미국인들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같이 뜰 수 있다는 논리를 설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사진 찍는 출장을 하면 안 되고 세미나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세미나 말고 회의를 하세요. 회의. 미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라. 힘없는 싱크탱크 월급쟁이 그만 만나고 대학 교수 그만 만나고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누구랑? 오피니언 리더. 또 하나는 미국의 국민들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논리 세우고 뭐 하지 말고 미국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뭔지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지정학적 이익, 비즈니스 이익. 정치, 기업인들, 시민단체, 국민의 여론들을 수렴할 통치술이 필요한 거고 하나는 채널 확보가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글로벌 진짜 중추국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를 바라볼 때 약간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보듯이 좀 보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군이라든지 경제적인 교역의 내용이라든지 저는 주로 이제 산업 쪽 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변화 쪽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의 어떤 외교적인 어투라든지 다양한 태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또 6월에 또 총선을 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아까 이 흐름이 단순히 바이든이 살짝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은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떤 지점들을 변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인식해야 된다?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좀 미국이 저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중앙일보 칼럼도 쓰기 때문에 이제 몇 번 비슷한 맥락으로 했던 얘기에 꼭지점이 몇 개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큰형처럼 너그럽고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미국으로서의 부담을 계속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하자는 게 가치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반도체 미래 세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하다고 할 때는 그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가 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하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분산해 가지고 네가 완전한 미국 편이 돼서 같이 미국이 끌고 가는 요 포스트 1945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달러 본위 체제로서 갔던 이 체제에 균등한 역할을 할 만큼 성장한 국가로 우리한테 신뢰를 주고 네가 그 역할을 좀 해달라.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한 찬스거든요. 그 안에서 저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굉장한 찬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 활용하면 굉장히 G7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아주 결호의 기회고요. 우리가 우리의 국력을 갖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의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차이나를 달려야 되는 부분, 러시아를 달려야 되는 부분은 저희의 어떤 아트적인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굉장한 기회예요. 트럼프 리스크만 저희가 얘기하고 사실 우리가 주류 담론을 하고 있는 모두가 트럼프를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진행자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트럼프를 극혐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 트럼프 리스크를 어드밴티지로 만드는 게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그쵸. 저희는 논평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미국과 경제정책이든 지금 주식 투자든 모든 걸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중장년층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도 많고.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트럼프는 굉장히 계산서를 밝힙니다. 아주 좋아요. 그 전에 미국은 어떤 미국이냐 아주 굳이 나쁘게 표현하면 능구렁이에요, 능구렁이. 뭘 해줄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속닥속닥하고 이해단체랑 막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다르고 또 굉장히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랑은 또 뒤에서 다 거래하고 앞뒤도 안 맞고 뭐 이 나라는 핵 오케이 해주고 이 나라 안 해주고 막 이땐 다르고 저땐 다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겉가속이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쉬워요. 원하는 이익을 정확히 내주고 그걸 폼이 나게 해주면서 우리가 얻을 걸 뒤에서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거래를 하면은 예를 들면 원자력 수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원자력 수출. 원전 수출 저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APR 1400 뭐 배틀 걸고 하니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문제가 조금씩 덜 풀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배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미국하고 빅딜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해결로 관련해서 재처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빅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전 수출에서 우리가 뭐 한두 번 정도 옛날처럼 서브 컨트랙으로 들어가고 한 번은 우리가 먹고 예를 들면 이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중로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중로가 원자력 시장을 다 먹고 있는 이 판에서 미국은 이걸 안보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을 굉장히 원하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여한 것보다는 좀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 사실 용인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한전이라든가 개별 그룹들이 할 수는 없고 경제의 3차 장실도 생겼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트럼프가 만약 된다면 바이든처럼 원칙주의자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리얼리스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위 딜을 통해서 뭐든지 가능해요. 미국이 국익만 얻는다면. 국익은 두 가지죠. 실용주의적이 비즈니스. 하나는 지정학적 이익이에요. 둘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전략을 굳이 칭찬한다면 칭찬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푸틴과 김정은과 딜을 한다는 거는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면에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미국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익을 볼 수 있고 어떤 면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잘 가져갔다고 공개적으로만 화끈하게 주면서 뒤에선 반도체라든가 다른 부분의 기여금들을 더 많이 받아내면 되잖아요. 지금 240빌리언 달러인가요? 제가 오기 전에 백악관 코디네이터랑 호텔에서 여러 번 만나고 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2차 반도체 칩스법 관련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왜 지금 반도체 기술 뺏길 것만 고민하느냐. 우리가 하려는 거는 지금 2차, 3차 다음 세대의 3, 40년을 한국, 일본, 대만이 주도해서 칩스포 동맹이 할 수 있는 예산의 어떤 노다지 돈이다. 한국은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랑 뭐 주요 대학끼리 공동 투자도 하고 이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루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뒤에서 조용히 베네핏을 보고 문제는 이제 베네핏을 나누는 문제죠. 그렇죠. 그걸 하는 게 이제 대통령하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개별 기업이 개별 정부 부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랙 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뒤에서 계약이 다 끝나고 앞에서는 의전만 하는 겁니다. 예. 트랙 원 뭐 동아태 차관 뭐 무슨 에너지부 담당자 만나가지고 사인할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뒤에서 수많은 거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에 대해서 계산기가 두드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외교는 더 이상 특정 외교부 부처나 국방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업, 정치인 그리고 정부 부처 필요하면 시민사회단체까지도 모두가 같이 전방위 외교, 소위 말하는 공공외교의 형태로 그들하고 수많은 트랙을 만들어서 진솔하게 계약서를 꺼내놓고 이번엔 내가 한번 깔아주고 다음엔 네가 줘. 이런 식의 딜을 할 만한 국가가 됐다. 다른 이미 선진국들 미국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독일, 영국, 이스라엘, 모든 일본 이런 나라들은. 우리도 이제 그런 정도의 레벨로 진입한 국가고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환영한다. 그런 것들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얘기 앞에 좀 줄이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나누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산업 쪽을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협상을 좀 감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이렇게 한 대 맞으면은 맞고 난 사람하고 어떻게 악수를 하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미국하고 협상한 분들은 다 이제 미국을 싫어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 뭐 하라 그러는데 좀 안 하게 되면 괜히 눈치 보게 되고 혹시 감정 상한 건 아닌가. 나중에 보복이 들어올라나. 예. 그리고서 괜히 뭐 중국 화내면 어떡하지? 미국 화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그 내용보다는 우리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여기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어떤 협상이라는 걸 할 때 여기서 뭘 받고 뒤에서 뭐 리베이트를 하고 뭐 이러려면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명확해야 되고 카드에 써 있는 금액이 명확해야 내가 이만큼 해서 줬으니까 이거 뒤로 넣어서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이만큼은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나중에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건데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돼 있다라고 좀 교수님은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그거를 파악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고 결국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업과 정치와 정부와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에서 퍼져 있는 것들을 융합하는 통치술이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하나 필요한 것이고요.
그건 입장 정리를 너무 하려고 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 이제 공자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한 말을 지키려고 하고 그쵸. 우리가 가진 카드를 날아가면 소위 말하는 뻥도 잘 못 치고 그죠. 스몰레이션 컴플렉스는 없어질 수는 없죠. 중국하고 이제 미국 눈치를 보는 거야. 저는 없애자 뭐 이런 불가능한 말을 하진 않는데 하나는 너무 많은 거를 다 입장 정리를 하고 나갈 수는 없어요. 하면서 입장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는 뭐 군사 정권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중앙 집권적이진 않지만 최소한의 미국도 사실 모든 경제 정책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 하나는 통치술이 필요하고요. 예. 하나는 미국하고 대화하는 채널이 우리가 몇 개나 있느냐. 당사자들 빼고 당사자 혹은 포함돼서 중재자들. 그 이름이 로비스트일 수도 있고 공공외교일 수도 있고 싱크탱크일 수도 있고 이름 뭘 붙여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 볼까요? 반도체 기업들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주지사들이 서로 막 초청하려고 난립니다. 그쵸. 예. 저한테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뭐 연결하려고 뭐 여러 번 왔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주지사까지 뭐 오진 않았대요. 부지사라든가 밑에 정무실장들이라든가 투자자들하고 기업들하고 우리 정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제로입니다. 현재 제로고요. 그나마 개별로 지금 컨택트를 하고 있거나 단일화된 저희 이제 정부 채널 정도가 외교부, 산자부 뭐 이렇게 경제안보 3차정 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곳에서 수도 없이 만나면서 서로 의사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는 별의별 얘기 다 나오면서 생각지도 않은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미술 가이드라인이 왜 저렇게 빨리 당겨졌을까요? 미술 가이드라인. 네,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예. 아무도 그 시간 빨리 당겨질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했던 논리가 먹힌 겁니다. 너네 대신 중국하고 우리 미사일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사드 봐라. 너네 거 데리고 오니까 난리 나다. 근데 우리가 실제 중국하고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논리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오히려 그쪽에 상무부가 미사일을 자기 거 대신에 팔까봐 그에 대한 제안을 이제 요청을 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얘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미국을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미국은 생각지도 않은 다른 딜을 꺼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채널을 확보해야 돼요. 그 채널은 지금 하고 있는 트랙 1의 채널은 전혀 효과가 없고요. 지금 여담을 하나 알려요. 워싱턴에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틸러슨이 국무장관 할 때 예. 유명한 식당을 가보니까 쿠시너 이방카랑 뭐 예를 들면 멕시코나 뭐 브라질 외교부 장관이 밥을 먹고 있어요. 예, 자기 예. 온지도 몰랐어.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틸러슨이 왜 화가 났죠. 근데 결국엔 나중에 이제 안 좋게 해임이 되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누굴 만나야 되는지 번지수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저는 최순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방카 쿠시너가 아니더라도 예. 미국에는 수많은 채널이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임. 저도 여러 가지 사교육에 초대가 됐었거든요. 공화당 캘리포니아 의원들 모임도 한번 라스베가스 갔었고 여러 가지 자리들 트럼프랑 밥 먹는 자리도 세컨 테이블엔 기부금이 뭐 2천만 원짜리 있는데 제가 아는 기업인이 거기 한번 미국 기업인이 대신 가보라고 그래서 가려고 그랬고 한 번은 또 공화당의 어떤 지지자 모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자리들에 한국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로비를 해서 돈을 갖다 바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상팔년도식이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문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들들이 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찾던 사람만 계속 찾는 거죠. 찾던 싱크테크 몇몇 연구원들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한다고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고 예. 그 안에서 세미나 몇 번, 지금 세미나 너무 많아요. 똑같은 주제 세미나, 비핵화 때는 비핵화 세미나 100번 열리고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하면 한미일 안보협력 세미나만 50번 열립니다. 근데 그 세미나의 청중들이 누구죠? 전부 다 한국에서 근무했던 분들 아니면 그쵸. 유학생, 특파원이에요. 우리가 하려는 공공외교의 목적은 뭐죠? 미국에다 알리는 건데. 한국을 모르는 미국인들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같이 뜰 수 있다는 논리를 설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나 독일은 외교부 장관이나 대사가 매일 TV에 나와요. 이 3프로 TV 같은 데서 나와요. 미국 TV에? 네.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런 밥자리에 가서 만나요. 근데 우리는 맨날 똑같은 소위 말해서 저랑도 친하지만 빅터 차, 수미테리, 브루스 클리너, 뭐 스콧 스나이더 저랑 친하지만 그분들 열댓 명을 갖고 30년을 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도 이름 들어본 거 보면은 진짜 많이 물거먹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분들은 다 우리 편이고 좋은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그냥 샐러리맨이에요. 그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소위 이제 거물을 만나야죠. 거물은 누구죠? 공화당의 민주당의 빅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죠? 자기가 미는 지역구에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래요. 삼성의 공장에 와서 30개, 50개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걸 누군가 어떻게 연결고리면 제가 한미 의원연맹 만들자고 여시재란 곳하고 이제 중앙일보 쪽하고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도와주시는 분이 미국 지도를 펼쳐요. 50개 주를. 예. 야, 내가 여기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넘는데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렌, 카멜라 해리스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사람들 내가 나오라면 그냥 나와. 근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길 원하는 주의 상원 하원이 누구야? 입이 막히는 거예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죠. 제가 돌아와서 뭐 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다 일을 같이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미국하고 얘기를 나눌 정도로 그 공공외교를 하진 않아요. 우리는 특정 한인 교포위원, 요새 영킴하고 미셸 맨날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만나갔던 사람 또 만나고. 왜냐면 그게 일하기 또 편하니까. 사진 찍기 편하죠. 편하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사진 찍는 출장을 하면 안 되고 세미나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세미나 말고 회의를 하세요. 회의. 세미나 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청중들 앉혀놓고 한국 언론에 사진 띄우려고 맨날 세미나입니다. 돈도 얼마 안 줘요.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근데 이런 회의들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회의를 하고 미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라. 힘없는 싱크탱크 월급쟁이 그만 만나고 대학 교수 그만 만나고 미국의 기업인, 정치인, 그리고 정당의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하면 언론사도 광고비 내가지고 출연해야죠. CNN 내 간판 TV GPS 내는데 왜 안 나가요? 어쩌다 글 한 번 낸 거 갖고 뭐 이렇게 글 냈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누구랑 오피니언 리더 또 하나는 미국의 국민들하고 그걸 이스라엘이나 일본은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고 일본은 자기가 못 나서니까 대리인을 잘 사죠. 대리인을 잘 사서 본인의 입장을 해줄 사람들을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다 내 편으로 만들어놔요. 트럼프 때 잠깐 당황했지만 다 깔아놨고 이스라엘도 다 깔아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 깔아야 돼요. 지금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논리 세우고 뭐 하지 말고 미국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미국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뭔지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지정학적 이익, 하나는 비즈니스 이익. 그리고 나한테 뭘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계산. 그거를 이제 정치 기업인들, 시민단체, 국민의 여론들을 수렴할 통치술이 필요한 거고 하나는 채널 확보가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저희는 다음 글로벌 진짜 중추국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또 일단은 집권한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직접 나서면 미국 로비스트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펜 파운데이션, 사사카 파운데이션 수많은 이제 혹은 기업체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뭐 어두운 과거가 있죠. 미르재단이라고 취지는 뭐 좋은 일을 하자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들한테 뭐 강요를 했고 그냥 중국과의 정유라 나오고 위한 재단이었죠. 예. 근데 취지 자체는 약간 사사카 파운데이션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범단체로만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각 기업 독일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 3인당의 기민당 3인당의 파운데이션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뭘 하는지 아세요? 노동당, 보수당이 공화당, 민주당하고 인턴 때부터 교류를 해요. 걔는 정당 간에 이미 화학적 결합을 많이 해요. 한국은 갔다 오면 사진 찍고 그러니까 한국 사진 한국 원래 올리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 네이버만 매일 검색하는 거죠. 뭐 저는 이해는 되는데 이제 그만하자 이겁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일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통치 전략, 소위 말하는 것들 기업과 이런 선생님 같은 엘리트층 그리고 정치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끼리 소통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끼리. 정부 관련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관련은 정부 입장밖에 말을 못 합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미국 의원들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아하죠. 문제는 이제 의사소통과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고 돌아오시죠. 그 사진 찍기 편한 쪽에 이제 어레인지하는 팀이 해야 되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아쉽지만 무시하죠. 또 사진 찍으러 왔구나. 2시간 밥 먹으면 친해진지 아니까 우리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친해지죠. 네. 교수님 사실 그 미국 대선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기획은 그걸로 모셨는데 뒤로 갈수록 이거는 미국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진짜 그냥 뭐 우리야
사진 찍으면 거기에 하얀 사람이 뭐 이 사람이면 어떻고 저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그냥 아 미국 가서 뭐 하고 왔구나 이런 건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오히려 사진에 못 나오는 모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을 돌리는 거죠. 아무도 계약을 의전하는 세팅장에서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뒤에서 얘기는 끝납니다. 세상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왜 우리가 미국만 앞에 서면 미국 사람이 공자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미국은 교황청이 아닙니다. 유엔도 아니고 미국은 국익을 갖고 있는 국가고요. 그중에 제 옛날에 명분도 중요했죠. 지금 이제 트럼피즘이 상징하는 건 명분보다 지정학적 이익과 비즈니스 이익을 대놓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 그건 우리한테 굉장한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찬스가 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정도 국가는 됐다는 거. 그 정도 국력은 된 나라고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미국 할아버지들 앞에서 소위 말해 쫄아서 작아질 필요 없고요. 그 대신 한두 번 희생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는 여야 간의 어떤 합의들도 필요하죠. 배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 법적 부담을 줄여주고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 여야 간의 합의, 소위 말한 원전, 방산 몇 가지는 여야 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 이런 특별법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이런 매개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시대를 리스크만 얘기하고 우리가 논평만 하는 세미나가 대단히 많은데 논평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전략과 문제 해결 방법을 하는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미국 대선 세미나, 수많은 학술 세미나,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국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세상 돌아가는 거 관측하고 분석만 해요. 관측 분석은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그만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죠. 더 이상 미중 경쟁이 심각해진다. 다 알아요. 왜 아는 얘기를 하죠? 한미동맹 중요하다. 다 알아요. 대북 문제 복잡하다. 다 알아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문제 해결을 논하는 자리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 정도 나라가 됐기 때문이죠. 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또 궁금한 더 듣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라는 게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상대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도 되게 궁금하고 되게 많은 것들이 궁금한데 인상적이었던 표현은 미국은 교황청이 아니다라는 되게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얻고자 하는 바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방식만 다르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해서 얻을 걸 얻고 죽을 걸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지금까지 들어본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귀중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오늘 퇴근길 라이브 진행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